동덕여대 경제학과의 박주영 교수입니다. 저는 여기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석유 개발 시장에서의 변화와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기회로 어떻게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 논의 순서는 대체적으로 세계 석유 시장을 먼저 개관하고요. 그다음에 석유 개발 사업의 필요성, 신성장 동력으로서 석유 개발 사업의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신성장 동력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썸머리하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석유 시장에 대한 개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세기 초반, 21세기 초,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적으로 한 20불 내외에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레벨 자체도 높아지고요. 레벨은 업되고 그다음에 이 오실레이션, 이 폭등과 이 폭락이 막 반복되는 이런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석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다면 다른 일반적인 자원도 철광석, 구리, 석탄, 밀 등 할 것 없이 사실 대체적으로 이거와 비슷하게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그 폭등과 폭락의 불안정성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각 시장에 있는 공급 사이드에 있다기보다는 이 모든 시장에 작용하는 어떤 공통적인 수요 시장에서 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원인은 결국 중국과 인도의 팩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인도가 이제 부밍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것을 거기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레벨업이 되고 그 경기 변동에 의해서 자꾸만 이런 오실레이션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세계 석유 소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제 유가도 상당히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관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미 벌써 이게 이제 세계 석유 지도인데요. 보시면 역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미국, 여기 보면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여기 인도, 벌써 이런 나라들이 벌써 이미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2년 기준으로 봐도요. 지금 세계가 한 9천만 배럴 정도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한 2천만 배럴에서 중국, 일본 이런 정도의 순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1인당 소비량을 보면은 지금 미국이 한 1인당 한 24배럴 정도 하는데 반면에 중국은 한 2배럴, 인도는 한 1배럴 이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하기를 중국과 인도가 계속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 미국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의 한 반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서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중국과 인도 그것만 가지고 일일 석유 소비량은 추가적으로 한 9천만 BD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현재 우리 전 세계가 사용하는 양만큼이 중국과 인도가 미국의 한 반만 따라가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만약에 중국이 미국 사람처럼 살게 된다면 자동차만 봤을 때 지금 현재 중국에 3,100만 대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한 10억 대 정도로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쭉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해보면 석유 소비량은 지금 중국이 한 1022만 BD 정도에서 이것이 1억 BD로 이 수송 부분에서만 이게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과연 이와 같이 늘어나는 석유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가 사실 의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디스멀하게 보이는데요. 보시면 신규 유전 발견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요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발견 추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형 유전이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곳은 러시아와 미국 요 정도만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뭐 줄거나 늘어나도 아주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공급 사이드에서 이노베이션이 없는 한 과연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한편으로는 디맨드 사이드에서 이런 것이 막 늘어나고요. 이것이 매치가 될까? 상당한 미스매치가 중장기적으로는 우려된다고 보는 게 맞는 전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다면 그 석유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좀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역시 그 석유 대체 가능성은 수송용 석유의 대체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 석유의 53%가 수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수송용 에너지원은 약 95%를 또 석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면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수송용을 대체한다는 건 아마 뭐 지금 논의되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것이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기술, 뭐 그 인프라, 비용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전기 자동차의 보급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석유 소비를 주도하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인도의 수송용 석유 소비는 매우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의 신차 판매 대수 전망을 보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가 지금 기존 선진국도 하기가 어려운 전기차 보급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지금은 상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계속적인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자동차를 계속 보급 증대하지 않을까. 그러면 석유 대체 가능성은 매우 상당 기간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설령 우리가 뭐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건 전기 생산량이 늘어날 텐데 그럼 2차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떤가를 한번 보면은요. 2차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결국 원자력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원자력 아시다시피 이 후쿠시마 이후에 상당히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져서 이것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지난 MB 정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슨 원전의 르네상스 이런 것을 좀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다우트합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에너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만약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지 에너지가 된다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다 없어지겠죠. 하지만 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그렇게 지금 단기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커먼 센스인 것 같고요. 아이고. 예,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저장 장치, 핵융합 이거 다 사실은 약간 미래의 에너지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에너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서는 한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에너지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시브해야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싸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에코노믹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안전해야 되겠죠. 세이프한 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컨트롤러블한 이런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에너지원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여기에 좀 상당히 좀 미흡하다. 결국은 화석 에너지 시대가 당분간 계속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아마 올바른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EIA나 IEA에서도요 계속적으로 21세기에도 석유는 주정 에너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이것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화석 에너지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석유 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석유 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뭐니 해도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에 해당한 에너지 안보가 그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지금 에너지 이 자금률은요. 보시다시피 저기 나와 있는 나라 중에 최하입니다. 한 2%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은 조금 요새 뭐 지난 정부에 그래도 대형화하고 그래서 해가지고 좀 올라와서 한 조금 이건 좀 오래된 자료네요. 10년이면 10.8%인데요. 하여튼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현격히 떨어져 있으며 에너지 자립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97%를 수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죠. 세계에서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 안보에 취약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1등은 태국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가 되어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결국 많은 돈을 주고도 석유를 살 수 없는 비정상적인 시장은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석유 가격 변동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의 역할이 분명히 있죠. 네. 유가 상승 시에는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석유 개발회사의 수익으로 우리가 돌려받아서 고유가 충격을 완충할 수 있고요. 유가 하락 시에는 또 비축을 통해서 우리가 상승 시의 가치 증가를 대비할 수 있고 뭐 그런 등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석유 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석유를 비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비축은 직접 비축하는 거고 석유 개발은 간접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아까 앞서 발표하신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 고부가가치의 창출원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유 산업은 글로벌 가치 창출의 넘버원 기업인데요. 이건 아까 보여줬던 그 표와 똑같은 표네요. 보면 뭐 10위 중에서 한 4개 기업이 석유 개발 회사고 나머지는 금융 회사들인데 안타깝게 뭐 10위 아니라 20위, 30위까지 내려가 봐도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우리나라의 석유 개발 회사가 여기에 상위 랭킹에 돼 있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수준으로 봐서 가장 낙후된 산업이 어디냐? 저는 뭐니 해도 금융업과 석유 개발, 자원 개발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 석유 개발을 우리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번 그 키워볼 만한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지오일 시대는 종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개발하고 값싸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현격히 감소해서 상당히 접근도 제한되어 있고 비용 및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형 유전 발견 빈도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약간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전 발견 감소로 탐사를 통한 매장량 감소 확보는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 바다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보시면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발견되는 곳이 1,500m 이상 되는 그 깊은 그러니까 울트라 딥 워터에서 이게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봤을 때 상당히 이지 오일 시대는 종료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좀 올바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포스트 이지 오일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죠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소위 프론티어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프론티어는 역시 뭐 이런 극지라든가 심해, 그다음에 오지,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 셰일가스요, 셰일가스와 같은 이런 비전통 자원들. 심해로 내려가고 비정통 자원들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지 오일이 아니니까 생산비는 점점 높아질 텐데 앞선 발표자도 말씀하셨듯이 생산비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다 그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이게 뭐 모건 스탠리에서 한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게 생산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뭐 심해라든가 뭐 북극해 이런 걸 봤을 때도 뭐 생산비가 대체적으로 한 70불 70불 정도면은 뭐 어떤 것도 이 생산했을 때 우리가 그 비용을 능가하는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작년부터 좀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나 인도 디맨드 사이드를 우리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난 가격이 이렇게 밑에 있을까
하여튼 상당히 가격만 좀 회복되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보면은 이런 2조 일이 끝나가고 있는 것 중에 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투자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면 상류 부분의 투자 비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그것만큼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우리가 상당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즈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의 셰일가스 관련 투자 확대로 연간 산업 수요 확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약 2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약 2천억 원 정도죠. 이게 지금 거의 비전통 부분만 봤는데요. 넘는 투자가 예상돼서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원 공급지 개발 확대로 미국 자원 공급 지역의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서 많은 가스 파이프라인도 필요하고 운송 인프라 같은 것에 대한 특히 미드스트림에 대한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강간 수입도 많이 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 관광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관광 수입에서 우리나라가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죠. 또 가스 복합 발전이라든가 등등 발전소에 대한 이런 수요,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잠깐 석탄 발전이 줄어들고 가스 발전이 늘어나는 여기서 어떤 새로운 수요. 그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수입했던 항구를 수출 그 퍼실러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면서 생기는 수요 이런 걸 봤을 때 그 미국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엄청난 그 양의 그 새로운 투자 수요가 기대되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심해 자원 개발도 계속 지속될 라고 봐지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시면 이 울트라 딥 워터의 expected 카펙스를 보면은 이게 지금 평균 연평균 한 12%씩 늘어나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거에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드 맥키지 같은 데서 심해 자원 개발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심해 자원 개발이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그 심해 자원 개발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아시다시피 이것도 이제 exploration, development, production (EMP가 이제 이와 같은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이제 exploration은 이제 surveying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development 할 때는 drilling하는 부분, production은 크게 나눠서 이제 탑사이드와 서브시, 그러니까 바다 위와 바다 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들어가는 투자액의 스펜딩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은 가장 큰 것은 역시 프로덕션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드릴링 단계, 서베이잉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일 작은 서베이 단계부터 좀 보시면요. 서베이 단계는 여기 보면 이제 또 나눠서 보면 서비스와 이렇게 이퀴먼트 이렇게 둘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서비스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주로 전 세계의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불행히도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데도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건 우리한테 그런 한번 해볼 만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 또 보면요. 드릴링 마켓인데요. 드릴링 마켓은 크게 봤을 때 제일 큰 것은 여기 컨트랙트 드릴링, 이게 전체적으로 매니지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EPC 부분, 그다음에가 이제 이퀴먼트 이제 서플라이하는 벤더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EPC 부분에서는 좀 반갑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특히 그 드릴십 부분에서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두산 이런 두산인가요? 예,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대우인가요? 예.
모르겠네요. 하여튼 상당히 그 장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부가가치가 더 좀 작다 그래요. 뭐 제약업하는 리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하는데 그래도 일부 좀 활동하고 있는 거로 하시던데요. 하여튼 이런 EPC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브레인이도 전체 시장에서는 EPC 마켓 차지하는 건 한 11%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활약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이 컨트랙트 드릴링, 이퀴먼트 부분에서는 여전히 잘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프로덕션 단계는 아까도 말했듯이 탑 사이드와 서브시 사이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서브시 사이드에서는 거의 활동을 우리가 못하고 있고요. 이 탑 사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다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FPSO 뭐 부유식 뭐 생산 저장 뭐 이런 시설 아닙니까? 여기서는 우리 한국의 마켓 쉐어가 한 40%가 됩니다.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존 또 배를 갖다 컨버전하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의 우리가 하고 있죠. 이게 이 FPSO의 컨스트럭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다 내가 하나 써놓은 건 뭐냐면 이게 한 저번 주인가요? 뭐 한 1, 2주 전에 나왔던 신문에서 이렇게 썼던 걸 올려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달 제조업 생산 지수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수출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마이너스 16.3%, 러시아에 대한 수출 부진을 크게 감소했고 가전도 23.3%, 섬유도 마이너스 20.8%로 줄었는데 선박은 해양 플랜트 수출이 크게 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죠. 국내 그렇다면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심해 자원 생산 부분에서도 그 엑스플로레이션 단계 이 3단계요. 드릴링 단계, 프로덕션 단계에도 우리가 상당히 뭐 들어갈 곳이 뭐 다 미개척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만큼 한번 해볼 만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방향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까지 했었던 해외 자원 개발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면 첫째 국내 산업을 동반하지 않는 자원 개발을 했다. 뭐 이렇게 좀 크리틱을 하고 싶은데요. 국내에서 자원 개발 서비스 산업이 미비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됐었죠. 이게 원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장량 평가부터 사업성 검토, 시추, 생산 대부분을 해외 서비스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개발 기업은 통상 지출의 85 내지 90%를 서비스 기업의 외주 비용으로 지출될 정도로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뭐 석유공사 지난해 대형화해서 상당한 걸 쏟아붓고 했는데 사실 그 돈이 대부분 우리 국내로 환류된 건 거의 없고 다 외국으로 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이렇게 된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서비스 산업이 미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권 사업을 확보할 만한 기술적 역량이나 경험 등이 굉장히 낮은 단계 수준에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광구 투자 대부분이 지분 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실제 광구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요. 또 광구의 직접 운영 사업도 해외 기업에 위탁한 거나 외국인 전문가 주도 사업이 대부분이지 우리 스스로 지금 이것을 운영을 오퍼레이팅십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석유 개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서제스천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상하류 부분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표 석유 기업, 플래그십 컴퍼니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류 부문과 상류 부문 간이 굉장히 불균형 상태죠. 사실 하류 부문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정유사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상류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은 사실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 발표자도 말씀하셨듯이 세계적 석유 기업은 모두 상하류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은 상하류 부분 중에서도 사실은 상류 부분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메이저 사업 부문별 순이익 및 투자액 비중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상류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석유 산업의 총 부가가치 약 80%가 상류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표 기업이 있어야지만 공급 안보를 넘어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육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뭐 석유공사는 상류 부분만, 그다음에 뭐 정유사들은 대부분 하류 부분, 약간의 뭐 상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좀 존재감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고요. 좀 뭔가 이것을 근데 특히 뭐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 석유 화학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요번에 가격이 좀 급락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뭐 셰일가스의 등장이라든가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석유 화학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이제 처음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건지 글쎄요, 저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석유 화학 산업 그다음에 상류 부분, 하류 부분 할 것 없이 다 어울려서 뭔가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그 구조를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 구조를 어떻게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전 발표 때도 말씀하신 대로 오퍼레이팅 쉽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 드릴링 하는 단계, 그다음에 탑사이드 단계도 결국은 완전히 모든 걸 다 첫 번째 이 모든 걸 컨트롤 장악하고 있는 거는 다 이 오퍼레이터들입니다. EMP 오퍼레이터가 여기서 딱 잡고 그 다음에 뭐 컨트랙트를 통해서 다 밑에를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 오퍼레이팅 쉽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지분 투자를 하고 뭘 어쩌고 해도 실제로 이것에 대한 어떤 연관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울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영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 축적과 경험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 광고라도 직접 운영을 통한 기술과 경험 습득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이 과거에 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 큰 이런 석유 기업을 이게 M&A 할 게 아니라 작더라도 우리가 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팅 쉽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광고라도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원개발 전문화 유입 및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개발 그러니까 자원개발이 주력 업종인 자원개발 전문 기업을 확산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자원개발 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을 다수의 사업군 중에 여러 사업군 중에 하나로 추진하다 보니까 뭐 상황이 좀 변하면 그런 걸 금방 버리는데도 쉽게 버리고 하는 그런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전문 그런 기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문 역량 갖춘 기술 전문 이런 기업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기술 서비스 및 광고 사업성 평가, 광고 중개 등 자원 개발 각 분야의 서비스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해야 될까? 뭐 그것까지는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무엇인가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것은 한번 우리 블루오션으로 우리가 한번 국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했던 내용을 두서없이 했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 개발 사업의 목적을 에너지 안보, 수급 안정화를 넘어 고수익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개념 정립을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나라에서. 두 번째는 석유 개발 사업을 상류, 중류, 하류를 아우르는 산업 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개발 프로젝트는 석유 기업 자체 수익성을 넘어 산업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순효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별 회사의 어떤 손익을 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통해서 어떤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가까지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상하류를 수직적으로 통합한 플래그십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오퍼레이팅 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기업 자원개발 전문화 유입 및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뭐 국정조사니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로서는 절대절명으로 꼭 해야 될 그리고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 자꾸만 어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뭐 정치적 논리 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자꾸 위축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좀 극복해 보려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